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성실한, 직업은 회사원, 아내 한심애는 전업주부이다. 결혼 1년차, 아이는 아직이다. 최근에 주택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 나는 잔업도 많고 항상 바빴지만 이제 막 집도 마련했겠다. 잔업이라도 해서 더 열심히 벌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잔업은 감사한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집안일은 대부분 아내한테 맡겨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고 쉬는 날에는 최대한 아내를 도우려고 노력했다. 다만 요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내가 전담했다. 갚아야 할 대출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외식은 자제했다. 아내도 나 요리 잘해 라면서 큰 불만은 없었다. 잔업을 마친 내가 집 근처 역에 내린 시간은 저녁 8시쯤이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게 보였다. 소방차가 몇 대나 와 있었고 경찰차도 출동해 있었다. 경찰들도 있었지만 동네 주민이 다 모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저녁 먹을 시간에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 다들 참 한가하네. 그때까지 나는 여유 있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려고 했다. 소방차도 있는 걸 보니 불구경들을 나왔나? 주변을 살펴보니 불이 난 집은 바로 우리 집이었다. 퇴근하고 오니 집에서 검은 연기가 활활. 바로 멘붕이 왔다. 진화 작업이 거의 다 끝난 것처럼 보였고 가까이 가도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이게 정말 생시가 맞는 걸까? 새로 지은 집이 까만 숫덩이로 변하다니. 완공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집이었다. 대출금이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있는데 다리가 풀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시야에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아내도 넋이 나간 상태로 보였다. 다행이다. 이 시간이면 집에 있었을 시간인데 무사해서 다행이다. 나는 아내를 향해 달려갔다. 대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방화야? 누가 불을 지른 건데? 불이 난 건 언제야?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아무 연락도 안 했어? 폭풍 질문을 했지만 아내는 어느 한 가지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던 경찰관한테 상황에 관해 물었다. 대체 왜 불이 난 겁니까? 집주인이세요? 부인의 부주의로 불이 난 것 같습니다. 네? 나하고 경찰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아내는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아무런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상식적으로 미안하다거나 하다못해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2인실 호텔을 예약한 후 아내를 데리고 힘없이 걸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따라왔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모습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이 여자 제정신 아닌 게 분명해. 머리에 구멍 난 게 틀림없어. 집에 있을 때 또 이러면 다음번엔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리를 어지럽게 돌아다녔다. 호텔에 도착,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다. 방에서 단둘이 되자 아내는 갑자기 말문이 트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집이 다 타버렸어. 머리를 숙이는 아내에게 다시 질문했다. 생각해봐. 나 때문에 불이 났다는 게 알려지면 앞으로 그 동네에서 살기 불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경찰한테만 조용히 설명했어. 아무한테도 안 말한다는 약속도 받았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잘못했다는 말도 안 했다는 거네? 꼭 그렇게 비꼬아야 속이 시원해? 당신도 나 때문에 집에 불이 났다는 게 소문이라도 나면 사람들이 완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걸? 나는 우리 둘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거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한 거였다고. 나는 그 말에 분노가 정점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그 전에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내고 싶었다. 그래서 진짜 원인이 뭐야?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가스레인지 불 끄는 걸 잠깐 깜빡했다고 해도 그 정도로 큰 불이 나냐고. 그게 실은 당신 주려고 닭튀김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원래 튀긴 거 좋아하잖아. 닭튀김, 감자튀김. 그래서 프라이팬에 기름 듬뿍 투척하고 그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 건 맞다. 또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했다. 특히 아내는 갓 튀겨내서 바로 먹는 걸 좋아했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걸 싫어했다. 예전에 내가 요즘은 편의점에서 파는 닭튀김이나 냉동식품도 먹을만 하더라. 그런 거 사다 먹어도 되지 않아?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뭔 소리야. 나는 그런 거 당신 입에 넣게 하고 싶지 않아.
라면서 가공식품을 거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먹고 싶지 않은 게 더 강했을 거라고 본다. 아내는 화재 원인에 대해 언급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좀 더 캐물었더니 나 먹이려고 튀김 요리를 만들었던 아니던 집이 다 타는데 불이 난 걸 정말 몰랐어? 그거야 기름 온도가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핸드폰으로 SNS도 체크하고 동영상도 보고 그러니까 가스레인지에 기름을 올려놓고 딴짓을 했다는 거네? 진심 경악했다. 처음엔 잠깐만 보려고 했지 나도. 근데 핸드폰 가지러 침실에 들어갔는데 친구한테서 톡이 왔길래 읽었고 바로 답장 안 쓰면 일십했다고 할까봐 몇 번 왔다 갔다 주고받는 사이에 기름 올려놓은 걸 깜빡했지 뭐야. 가스레인지에 불 켜놓고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건 초딩들도 다 아는 거야. 누가 그걸 몰라? 어쩌다 보니 운이 없었던 거잖아.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걸 어쩌라고? 그때 하필 또 친구가 근처에 왔다면서 얼굴 좀 보자고 해서 나도 그러자고 하고 잠깐 나갔다 온 것 뿐이라고. 하필 걔는 왜 나한테 그때 나오라고 해서 걔만 아니었음 집에 불날 일도 없었어. 아내는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친구 만나고 집에 왔더니 이미 일이 다 벌어진 후였어. 당신한테 연락하고 말고도 없었다고. 가관이었다. 누가 들으면 피해자인 줄. 현관문 틈으로 연기가 막 나오는데 도저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뒷문 쪽으로 돌아가서 창문으로 들여다봤더니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막 기름이 활활 타는데 보고만 있었어? 그럼 나더러 불기둥 치솟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불을 껐어야 됐단 거야? 내가 전신 화상을 입어도 된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했어? 즉각 신고를 했어야지. 아내는 집이 활활 타오르자 머릿속이 하얘져서 정지 상태로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119에 신고를 한 건 시간이 한참 더 경과한 후였던 걸로 추정된다. 이번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옆집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은 것도 천만다행이었다. 새로 지은 집을 다 태워버린 아내에게 분노가 일어난 건 사실이다. 그렇긴 하지만 아내가 일부러 집에 불을 낸 건 아닌 게 분명했다. 아내를 질책한들 새로 지은 집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얼마 살지도 않은 집이 불에 타고 재만 남았다. 삶이 무너진 것만 같고 아내에게 화낼 힘도 나지 않았다. 부부가 뭐야. 이런 역경과 시련이 닥쳤을 때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지. 라고 아내가 먼저 말했다. 그 역경과 시련을 지금 누가 만들었는데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버럭 화를 내고 말았지만 참는다고 다가 아니었다. 아내한테 설교도 퍼부었다. 그 다음은 건설적인 생각을 해야만 했다. 맞는 건진 모르겠지만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다. 물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우는 게 관건이었다. 내가 생각한 대책은 3가지였다. 첫 번째는 소화기를 구입, 키친에 비치할 것. 두 번째는 요리할 때는 절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 세 번째는 앞으로 절대 튀김 요리를 하지 않을 것. 아내는 3번째 조건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협상 끝에 안전장치가 달려있는 전기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하기로 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이고 사용하더라도 극소량이니까 요리 중에 한눈을 팔았다고 해도 괜찮겠지. 이번 화재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께도 설명해드렸다. 장인 장모는 자기 딸이 저지른 짓이라 그런지 아무 말이 없었다. 오히려 우리 딸이 결심만 하면 뭐든 다 잘하는 애야 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두둔만 했다. 한술 더 떠서 평소에 남편이 집안관리를 잘했어야지. 남편을 위해서 요리하려다가 불이 난 건데 책임은 반반씩 져야 마땅하지 라고 궤변을 늘어놨다. 그뿐 아니라 내가 생각해낸 소화기 설치 등에 대한 것도 전부 필요 없다고 했다. 그딴 건 필요 없어 라고 주장했다. 위험해. 안전조치를 강조하는 내 의견을 무시하는 아내. 나는 별거를 선언했다. 이틀 후 저녁 처갓집에 불이 났다. 아내가 닭튀김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내가 그 전날 에어프라이어를 써봤는데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기름에 튀겨 먹고 싶었어. 그게 이유의 전부였다. 역시 너는 머리에 구멍이 난 게 분명해. 너랑 살면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이야. 이혼이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전처와 장인, 장모는 반쯤 타고 남은 집에서 살고 있다. 2번 일어난 일은 3번 일어날 수 있다. 자기 딸만 위하는 장인 장모는 반만 남아있는 집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셋이서 싸우는 게 일이라는데
벽이 일부 허물어진 집에서 싸움을 해대니 옆집까지 민폐가 장난 아니라는 소문.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차인남, 26살의 회사원이다. 2년 전 아내 부정혜와 결혼,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아내는 결혼 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파트 근무를 시작했고 맞벌이라서 집안일은 기본적으로 분담해서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회사를 옮긴 후부터 일이 너무 바빠서 물리적으로 예전처럼 집안일을 분담하기가 힘들었다. 원래는 평범한 하청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성실근면한 업무 태도를 높게 평가한 원청회사에서 본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왔다. 정들었던 회사를 떠나려고 하니 아쉽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수입 면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서 본청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예전부터 아내는 내 월급이 오르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스카우트 받았다고 하면 아내는 틀림없이 좋아할 것이다. 당장 말할까 하다가 당분간 비밀로 하고 먼저 돈을 모은 다음에 이사갈 돈이 다 모아지면 한꺼번에 서프라이즈를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반년 남은 결혼기념일까지만 비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갑자기 일이 바빠졌다고 하자 아내는 내가 집에 오는 시간을 꼼꼼히 체크하기 시작했다. 저녁에 따뜻한 밥 먹이고 싶어서 당신 오는 시간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퇴근 시간에 맞춰서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는 아내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마침 아내가 일하는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게 돼서 잠깐 얼굴을 보러 들어갔다. 분명히 오늘은 출근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점원에게 물어보자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했다. 아내가 집에 있는 거라면 같이 점심을 먹을까 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상한 예감에 집으로 갔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다른데 외출을 했나 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에 낯선 남자 신발이 벗어져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혹시 몰라서 발소리를 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자 침실 쪽에서 아내와 어떤 남자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가 진짜 여기서 일해도 돼? 남편 낮에 집에 안 와? 라고 하자 아내가 하루 종일 공장에서 뺑뺑이 도는데 집에 올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했다. 아내 말대로 전에는 공장에서 현장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본사 근무라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아내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충격 때문에 얼음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안에서는 아내와 남자의 야릇한 소리가 들려왔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도망치듯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충격은 분노로 변했다. 아내의 불륜 증거를 확보한 후 이혼하기로 결심한 나는 침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내가 출근한 사이 아내는 남자를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자는 침대 위에서 아내가 하고 있는 짓을 상상하자 역겨워서 구역질이 올라왔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내의 행동을 관찰한 지 한 달째 여러 가지 일들의 진상이 밝혀졌다. 남자의 정체는 35살의 기혼남, 패밀리 레스토랑 단골이었다. 말로만 듣던 더블 불륜, 가장 큰 충격은 아내의 철저한 양면성이었다. 아내는 불륜남과 있을 때와 나하고 있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 전혀 딴 사람으로 보였다. 나에 대해서 평생 공장에서 기름밥이나 먹을 인생 출세는 얼어 죽을 라고 비하 발언을 했고 요즘은 지가 뭔데 집안일에 손도 안 대? 짜증나! 라면서 입만 열면 불만이었다. 나에게 따뜻한 밥을 챙겨주려고 하던 자상한 아내는 모두 거짓이었다. 아내의 본성을 알고 나자 그동안 속으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분노는 날로 커져갔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드디어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할 때가 다가왔다. 하지만 내가 당한 배신을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이혼하는 건 불공평했다. 아내에게 이혼 선언을 하기 전날 나는 침실에 비밀 무기를 설치했다. 그날 나는 회사에 유급 휴가를 낸 후
아내가 파트 근무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두 사람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체크했다. 아내와 불륜남이 침실에 들어간 타이밍에 다른 점원이 들을 수 있게 볼륨을 키웠다. 이상한 소리가 나자 점원들이 왔고 나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아내가 단골 손님과 불륜 관계라고 폭로했다. 황당해하는 점원들을 뒤로하고 나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현관에 들어온 나는 큰 소리로 부정해! 안에 있니?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침실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숨을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침실로 향했다. 침실로 들어가자 예상대로 아내와 불륜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침대 밑에는 마구 벗어던진 두 사람의 옷가지가. 우리 집은 아파트 3층. 두 사람이 순간 이동할 수 있는 장소는 옷장밖에 없었다. 이것도 미리 예상하고 안에서는 열지 못하게 장치를 만들어둔 상태였다. 다음 단계는 인터넷에서 주문한 특대형 목재 상자를 옷장에 넣어뒀다. 두 사람은 분명히 지금 그 목재 상자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것이다. 나는 목재 상자를 테이프로 돌돌 감아서 봉인한 후 트럭 운전을 하는 친구에게 연락했다. 벌써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친구는 집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다. 친구와 같이 목재 상자를 트럭에 싣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아내와 불륜남은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 안 들켰다고 생각하는 건지 상자 안에서 숨소리도 안 내고 있었다. 그래봤자 이미 상자 안에 든 쥐, 절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나는 다음 작전을 상상하며 친구와 여유있게 잡담을 나누면서 처갓집으로 향했다. 처갓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장모가 안에서 나왔다. 나는 적당히 인사를 하고 장모한테 장인도 불러오시라고 부탁한 후 상자를 현관으로 옮겼다. 장인 장모의 목소리가 들리자 아내는 바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드디어 깨달았는지 상자 안에서 하지마! 뚜껑 열면 안 돼! 라고 소리 질렀다.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장인 장모가 깜짝 놀라면서 정혜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나는 테이프를 뜯어내고 뚜껑을 연 후 일련의 사건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아내와 불륜남은 상자 안에서 웅크리고만 있을 뿐 알몸 상태였기 때문에 상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아내는 손으로 몸을 가린 후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쓰레기!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장인이 쓰레기는 넌데 누구더러 쓰레기래? 라고 버럭했고 장모는 나한테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장인의 고함 소리에 기가 질린 아내는 마지못해 나한테 사과했지만 진심은 1도 없는 영혼 없는 메아리였다. 장모가 급한 대로 아무 옷이나 들고 와서 두 사람에게 얼른 입으라고 했다. 안으로 들어가 얘기를 하게 된 타이밍에 노트북을 열어서 노트북 안에 있던 불륜 증거 및 동영상을 장인 장모에게 공개했다. 아내가 몰카 설치했었니? 비열한 놈! 라며 성질을 내길래 미리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러자 계속 강하게 나왔던 아내의 태도가 갑자기 꺾였다. 당신은 출세도 못하고 비전이 없잖아.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사는 건 꿈도 못 꾸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내 원망을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아내에게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면서 실은 나 스카우트 받고 지금 원청 본사에서 일해. 넓은 아파트로 이사갈 정도로 비용도 마련했는데 이사는 나 혼자 해야겠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그게 진짜야? 그런 말을 왜 지금 해? 나 이 남자랑 당장 헤어질게. 앞으로 우리 더 잘 지내자. 응? 라면서 눈웃음을 흘렸다. 그럴 수는 없지. 너랑은 이제 이혼을 잘해야지. 두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장 보낼게. 라고 하자 아내는 난 이혼 안 할래! 라며 울며불며 매달렸다. 짜치는 아내를 무시하고 처갓집에서 나온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와 같이 집으로 왔다. 그 후 아내와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나는 모아뒀던 돈에 그 돈을 합쳐서 당초 예상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다. 아내는 친정에서 쫓겨난 건 물론이고 불륜 사실이 직장에 알려졌기 때문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불륜남은 내가 집으로 보낸 내용 증명을 부인이 받았고 불륜 발각과 동시에 이혼. 아내와 불륜남은 서로 자유의 몸이 됐으니 본격적으로 만나려나 했었는데 두 사람 다 거액의 위자료를 떠안게 됐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지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아내는 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사이비 종교단체에 걸려들면서 불법 다이어트 약을 친구들한테 판매하려고 했다는데 그 일로 친구들도 모두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그 약을 팔아야 했고 어쩌다 번 돈은 모두 종교단체에 뺏기면서 자기 벌이는 하나도 안 되는 약 장사를 계속 강요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혼 후 이사를 마친 나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시 일에 집중하고 있다. 수입이 올라가면서 여가 생활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게 됐고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독신 생활을 만끽 중이다. 만약 앞으로 다시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겉모습에 속지 말고 상대의 진짜 마음을 잘 알고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나는 남편과 둘이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가까운 곳에 언니가 살고 있는데 가끔 조카를 나한테 맡길 때가 있다. 언니는 간호사로 맞벌이 부부인데 형부는 출장이 많은 편이었다. 나는 프리랜서로 자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 자유로운 편이었고 가끔 조카를 보는 건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반년 정도 됐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중에 아침에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 자주 겹쳐서 안면을 트고 소소한 얘기를 나누게 된 여자가 있었다. 이름은 왕재숙이었고 아직 1살도 안 된 갓난아기가 있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지만 근처 어린이집은 정원이 이미 다 차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다. 양가 부모님도 모두 멀리 계셔서 아이를 맡길 형편이 안 된다는 말도 했다. 왕재숙 씨의 얘기를 들으며 나는 가끔 언니가 조카를 데리고 와서 내가 봐줄 때도 있다고 별뜻 없이 대화를 주고받았다. 프리랜서로 집에서 혼자 일하다 보니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나에게는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아침마다 왕재숙 씨와 사소한 얘기를 하는 게 작은 기분 전환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소한 만남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 복도에서 왕재숙 씨와 마주쳤는데 나한테 아이를 봐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남편분 혼자 수입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면서 파트 근무라도 잠깐씩 하고 싶다는 거였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왕재숙 씨 아이는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였고 조카를 돌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여서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질 자신이 없었다. 더구나 왕재숙 씨와는 아직 아침에 잠깐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가벼운 사이에 불과했고 아이를 맡아줄 정도의 친분은 아니었다. 그런 이유로 그러겠다고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솔직하게 조카는 유치원생이라 특별히 손이 가는 게 없어서 내 일을 하면서 애니메이션 같은 거 틀어주면 되는 정도인데 갓난아기는 돌볼 자신도 없고 집에 있지만 대부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왕재숙 씨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진짜 실망이다. 완전 사람 차별이네. 자기 언니네 애는 봐줄 수 있지만 친구네 애는 봐줄 수 없다 이거야? 어이 털리네. 라면서 왕재숙 씨는 일방적으로 화를 내더니 쌩하고 가버렸다. 평소에 얘기할 때는 온화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무턱대고 아이를 맡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란 생각에 이번 일은 내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고 믿었고 다른 선택은 없는 걸로 결론지었다. 그 뒤로도 아침에 마주칠 때마다 왕재숙 씨는 끈질기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도 나의 원칙대로 계속 거절했다. 그러다 아침에 왕재숙 씨 얼굴 보기가 불편해서 아예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바꿔버렸다. 그렇게 일주일간은 평안한 날들이 이어졌다. 어느 날 유치원 끝날 시간에 맞춰서 조카를 데리러 갔다가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 핸드폰으로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갓난아기가 우리 집 앞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됐대. 당신 지금 어디야? 뭐라고? 나 지금 조카 데리러 나왔다가 마트에서 장 보는 중이었는데 바로 집으로 갈 수 있어? 알았어. 나는 서둘러서 집으로 왔다. 갓난아기가 집 앞에서 탈진? 우리 집 앞에 왜 갓난아기가 있어? 누구지? 뭐야 진짜. 나는 완전히 멘붕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고 나를 보더니 바로 신문이 시작됐다.
경찰은 내가 조카하고 있는 걸 보고 나를 엄마라고 오해했는지, 내가 일부러 갓난아기를 방치한 건 아닌지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듯한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면서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다 왔냐고 물었다. 얘는 내 조카고 조카랑 마트에 있었다고 대답한 후 우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다고 열심히 항변했다. 그러자 경찰이 그런데 왜 선생님 집 앞에 갓난아기가 있었던 거냐면서 짐작가는 데가 없냐고 물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왕재숙 씨였다. 경찰에게 최근 왕재숙 씨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대소동이 벌어졌지만 결정적으로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경찰은 내 증언을 토대로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러고 난 후 경찰은 왕재숙 씨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다. 보안 카메라 영상 분석과 왕재숙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 앞에 방치된 갓난아기가 왕재숙 씨 아이라는 게 밝혀졌다. 왕재숙 씨는 현관문 앞에 놓고 가면 내가 아무리 싫다고 했어도 절대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자기 멋대로 판단했고 아이를 집 앞에 혼자 내버려두고 자기는 기분 전환하려고 놀러 갔다 왔다는 거였다. 실제로 경찰에서 왕재숙 씨의 신변을 확보했을 때는 친구와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친구가 왕재숙 씨에게 아이는 하고 묻자 아무렇지도 않게 아는 사람한테 잠깐 맡겼다고 대답했고 친구는 설마 거짓말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삼복더위에 갓난아이를 잠깐이라도 방치한다면 온열 질환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웃으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경찰에 체포된 왕재숙은 나하고 대질 신문을 하게 된 자리에서 네가 애를 안 봐줘서 이렇게 됐잖아. 처음부터 봐준다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왜 생겨? 네 탓이야. 네가 책임져. 당장 위자료 가져와! 라며 발광했다. 잘못을 한 사람은 아이를 방치한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애를 봐주지 않은 나한테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내가 힘드니까 애 좀 봐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잖아. 근데 왜 사람 부탁을 안 들어줘? 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자 왕재숙 씨 옆에 있던 친구가 더 치를 떨었다. 무개념, 부도덕 그 잡채. 나도 감정적이 되고 말았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못한다고 거절하지 않았느냐고 같이 소리를 질렀다. 경찰도 왕재숙 친구도 내 입장을 더 이해해줬다. 왕재숙 씨랑은 아침에 잠깐 인사하는 정도의 사이인데 우리가 친구도 아니고 부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아이를 방치하고 간다는 게 상식 밖이다. 탈진 상태란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란 줄 아냐고 따졌지만 왕재숙은 자긴 잘못이 없고 내 잘못이라고 계속 우겨댔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경찰에 자기가 잡혀왔냐면서 사방에 대고 욕하고 난리였다. 육아 우울증이 의심스러웠지만 정신 상태가 온전해 보이진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나중에 왕재숙 씨 남편이 경찰에 오자 왕재숙 씨는 더 흥분했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중됐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아이는 무사했다. 사건 후 남편분과 먼 길을 올라오신 부모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큰 실례를 범했다는 인사와 함께 봉투에 위자료를 넣어서 사과의 뜻을 전하셨다. 직장에 다니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면도 있을 테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다 보면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이를 방치한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본다. 남편은 전화 받았는데 갑자기 경찰이라고 해서 놀랐지만 내용을 듣고 나니 더 깬다면서 그래도 아이가 무사하다니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체포된 후 왕재숙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힘들다 보면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아이를 방치한 후 놀러 갔다는 점에서 이미 엄마 자격은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이 문제는 먼 곳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도 함께 고민 중이라는데 아마 남은 가족끼리 잘 결론 내릴 거라고 믿는다. 나중에 남편분한테 들은 바로는 왕재숙 씨는 낭비벽이 심했다고 한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오면 스트레스 발산이라며 인터넷 쇼핑을 마구 했고 돈을 금방 다 써버렸기 때문에 아이를 먹여 살리려면 잔업이라도 해서 돈을 더 벌어오는 수밖에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면서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들었던 얘기와는 너무 달라서 순간 당황했다. 왕재숙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잠깐이라도 일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결국 아이를 맡기고
혼자서 편하게 놀러 다니고 싶었던 거였다는 걸 알고 나니 동정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았다. 재택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 사람하고 소통하는 일이 적어진 나로서는 아침에 잠깐 나누는 대화를 즐거움으로 여겼었는데 그게 이런 큰 사건으로 변질될 줄은 정말 몰랐었다. 왕재숙 씨는 도저히 구제가 안 되지만 죄 없는 갓난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나는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었고 아이는 없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불륜 중이란 사실을 회사 동료를 통해 알게 됐다. 동료가 자주 가는 바가 있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아내가 오는 걸 봤다고 했고 호스트처럼 보이는 남자와 항상 같이 왔었다고 했다. 아내는 그 남자한테 딱 달라붙어서 거의 얼굴이 붙은 상태에서 얘기하더라면서 보통 사이가 아닌 걸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아내에게 오늘 회사에서 철야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하고 동료와 함께 아내의 단골바에서 잠복하기로 했다. 그러자 아내는 정말로 바에 나타났다.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내가 하는 짓거리를 관찰했는데 듣던 대로 호스트처럼 말끔하게 생긴 남자와 함께였다. 충격적인 장면은 계속 연출됐고 남자의 손이 아내의 허리를 감고 있었다. 누가 보면 진짜 연인인 줄. 동료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평정심을 유지했다. 당장 달려나가서 멱살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조용히 증거를 남기기 위해 두 사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인내심을 갖고 계속 지켜본 결과 바에서 나온 두 사람은 한치의 예상도 어긋나지 않게 다정한 모습으로 호텔로 향했고 그 장면 역시 증거로 남겼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은 화면이 너무 어둡고 화질이 나빴다. 거리가 멀어서 줌으로 당겨 찍었지만 아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흥신소에 불륜 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심했다. 집에서 아내에게 이틀 연속 철야 근무를 하게 될 것 같다고 하자 아내는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라며 걱정하는 척 연기를 잘도 했다. 예상대로 아내는 내가 철야 근무라고 흘린 이틀간 놈과 만났다. 지난번처럼 바에서 술을 마신 후 호텔로 이동했고 불륜 관계에 충실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충분하고도 넘칠 정도의 증거가 모였다. 아내는 내가 집에 없는 낮에는 그 남자 집에 찾아갔고 거기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 자기가 원해서 전업주부가 됐지만 집이 항상 지저분하고 빨래가 밀려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동료는 나한테 그 남자가 정말 호스트면 돈을 안 쓰고는 만날 수 없을 거라면서 내 월급을 어떻게 쓰는지 체크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해줬고 나는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그러자 저축해뒀던 돈 1억과 보험금 2천만 원이 해약된 걸 알게 됐다. 어처구니 없게도 광열비가 연체된 건 물론 대출금 이자 독촉장이 날라와 있었다. 전업주부인 아내는 우편물이 도착하면 바로 처분해서 내 눈에 안 띄게 숨겨왔던 모양인데 이 정도로 정신이 나가 있을 줄이야. 집안 살림이 쑥대밭이 된 걸 보니 현타가 왔다. 어디서부터 수습하면 좋을지 머리가 아팠다. 아내가 말해도 대꾸할 마음이 안 났고 밥을 차려도 식욕이 없었다. 내 빨래도 내가 하고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내의 존재를 무시했다. 내가 그런 태도를 보이자 아내는 화를 냈고 왜 그러냐고 나한테 강력하게 따졌다. 친정 부모님께 하소연하기도 했다. 장인이 나한테 전화로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좋게 푸는 게 어떠냐고 살살 달래는 분위기였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계속해서 장인 장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지만 무시하고 받지 않았다. 그러자 화가 난 장인 장모는 집으로 쳐들어왔고 내 딸을 왜 무시하냐며 내 얼굴을 때렸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속사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기 딸 말만 듣다 보면
나를 몹쓸 놈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부작용이 일어났던 거라고 생각한다. 아내는 친정부모님 기세를 등에 업고 대체 이유가 뭐냐며 큰 소리로 나한테 따졌다. 그래서 나는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증거 사진들과 체납된 납부금 고지서, 보험 해약서, 빈 통장이 된 저금 통장을 모두 보여줬다. 증거물들을 보고 하얗게 질린 아내와 아내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화를 내는 장인 장모에게 이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후 갑자기 얼음이 된 아내와 장인, 장모를 두고 집에서 나와버렸다. 당분간은 비즈니스 호텔에서 지내기로 했다. 아내와 장인, 장모는 사과하겠다면서 계속 연락해왔지만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를 통해서 말하라고 한 후 내가 고용한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주는 걸 끝으로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 후 이혼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됐다. 장인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화부터 내서 미안하다면서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며 위자료를 가져오셨고 자기 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하셨다. 아내에게는 호스트와 반동거한 점, 집안일을 내팽개치다시피 한 점, 부부 저금 통장에 있던 돈을 불륜남에게 다 가져다 바친 점 등을 이유로 불륜 위자료 5천만 원과 탕진한 가산을 합쳐서 총 2억 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갚으라는 거야? 라고 발광하면서 난리를 쳤지만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인이 따기 세례를 날렸다. 정신 나간 소리 닥쳐! 네가 남자에 미쳐서 다 갖다 없앤 돈이잖아.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을 대체 뭐라고 생각한 거야? 죽을 때까지 일을 해서라도 꼭 갚아. 부모한테 손 벌릴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게 좋아. 라고 불별하게 떨어졌다. 맞아서 아픈 건지 위자료가 너무 엄청나서 절망한 건지 아내는 펑펑 울었지만 운다고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억이면 오피스텔 한 채 값은 되는 거금인데 앞으로 아내의 인생이 산지옥이 될 거란 전망이 들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억대의 거금을 탕진하고도 나한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게 어이가 없지만 호스트에 빠져있는 동안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을 테고 머릿속에서는 매일 드라마를 찍고 있었던 게 아닐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아내는 이혼하면 그놈하고 같이 살면서 위자료도 같이 갚을 생각이었던 모양인데 아내가 선물로 갖다 바친 차를 타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걸 알고 현타가 온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놈을 도망치게 놔둘 수 없었다. 미리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탐정을 붙여놓고 철저하게 놈을 감시했다. 도망치려는 놈을 붙잡아서 불륜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놈은 호스트한테 돈을 갖다 바친 당신 부인한테 가서 따지라고 했지만 불륜 당사자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모님이건 친척이건 다 찾아다니면서 네가 한 짓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집에다가는 자기가 평범한 회사원인 걸로 꾸며놓은 모양인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테니 집에는 찾아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호스트 수입이 나쁘지 않은 건 사실인지 내가 요구한 위자료를 순순히 입금했다. 하지만 한 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두 번 일으키기 마련이라며 호스트바에서 해고당했고 지금은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모양이다. 한편 호스트한테 버림받고 2억이라는 거금의 빚을 진 전처는 혼자서는 도저히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다며 친정에 가서 징징거렸다는데 당연히 좋은 소리를 들을 리 없었고 장인이 불벼락을 내리는 통에 집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한다. 전처는 현재 편의점 심야 알바와 패밀리 레스토랑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돈 벌기가 힘들다는 걸 절감했는지 전처는 재결합을 노리고 틈만 나면 나한테 연락을 해대고 있다. 두 번 다시 당신 배신 안 할게. 앞으로는 당신 한 사람만 보고 살게. 평생 뉘우치면서 모시고 살 테니 용서해달라고 말이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전처와 엮이고 싶지 않았고 모든 일처리는 변호사에게 맡겼다. 나는 모든 일을 다 끝낸 후 동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모든 일은 동료가 나한테 사실대로 알려주면서 시작됐고 이혼으로 귀결됐지만 위자료를 받아냈으니 폭망은 면한 셈이었다. 내가 불행한 일을 겪고 힘들어할까봐 회사 동료 중에 같이 밥 먹자, 술 한잔하고 가자 등등 자상하게 챙겨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희망을 품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전처는 낮이고 밤이고 아무리 일을 해도 나한테 위자료를 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사는 게 아니라면서 일하다 말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잘렸다고 한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도와줄 리도 없고 그래도 살려면 자기 힘으로 돈을 버는 수밖에 없는 처지. 또 돈을 벌면 그 돈은 자동으로 나한테 입금이 되는 악순환의 연속. 호스트바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못 가볼 테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지옥 같은 생활이 계속되겠지만 이 모든 건 자업자득일 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지극히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 최강 동안이란 말을 가끔 듣긴 하지만 실상은 서른이 코앞인 아재의 길로 들어섰다. 그런 내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다. 그날 나는 쉬는 날이었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낮부터 맥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아내가 점심때 먹으라고 만들어 놓고 나간 음식을 안주 삼아 먹으면서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담배를 한가치 피우려고 베란다로 나갔다. 아무런 특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 스타일의 휴일. 그렇지만 이렇게 보내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휴식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아내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담배를 피우면 집안에서 냄새가 난다고 잔소리를 냈다. 아내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 그날도 마찬가지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베란다에 갖다 놓은 의자에 앉아서 평범한 티셔츠에 고딩 때 입었던 체육복 바지 차림으로 담배를 물고 있었다. 그때 경찰차가 딱 내 앞에서 멈춰섰다. 에? 무슨 일이 있나? 별 생각 없이 경찰차를 보고 있었는데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더니 빠른 걸음으로 내 쪽으로 다가왔다. 우리 집은 1층이었고 경찰관은 베란다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한테 말을 걸어왔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에? 저요? 헐. 순간 나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왔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열심히 머리를 굴렸지만 아무것도 생각나는 일이 없었다. 그러자 경찰관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너 입은 옷 이 근처 고등학교 체육복 맞지? 고등학생이 담배나 피우고 말이야. 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목소리까지 이상하게 튀어나왔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상황이 이해가 됐고 지갑을 찾으러 방에 갔다 온 후 면허증을 꺼내서 베란다를 사이에 두고 있던 경찰에게 보여줬대. 저 28살입니다. 라고 말하자 경찰관은 면허증을 손에 쥐고 열심히 나와 비교했대. 이거 본인 신분증 맞아? 형 면허증 갖고 나온 거 아니고? 라면서 미심쩍어 했대. 진짜 사진 보면 알지 않나? 엄연히 법적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는데도 믿지 못하다니 이게 무슨 상황? 라고 생각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꺼내들었대. 주민등록증도 형 거인지 우리가 알게 뭐야? 라면서 끝까지 나를 의심했고 자기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대.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나도 차츰 짜증이 났대. 그럼 저는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경찰관한테 엉뚱한 질문까지 던지고 말았대. 그러자 경찰관은 일단 파출소까지 같이 좀 가지.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준비하고 나와. 라고 말했대. 제가 무슨 범죄자예요? 모처럼 쉬는 날에 꿀의식 중이었는데 경찰차는 뭐고 파출소는 뭡니까? 라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 공무집행 방해라고 들어봤어? 라면서 자기들 신분을 이용해서 은근히 협박조로 나왔대. 좋다. 파출소까지 동행은 동의하겠는데 옷 갈아입을 시간을 달라고 했대. 그러자 그러면 중요 증거가 사라지는 거니까 절대 안 되지? 라고 했대.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고딩 체육복을 입었으니 고딩이란 말인가? 경찰관들 수준이 너무 낮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대. 이런 수준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입씨름을 해봐야 시간 낭비일 뿐이고 이러다 아파트 사람들 눈에 띄면 괜히 나중에 더 귀찮아질 것 같아서 얼른 가서 내가 28살이란 걸 증명하고 깔끔하게 해결하면 그뿐이란 생각으로 경찰차에 올라탔대. 파출소에 도착하자
4명의 경찰관이 나를 둘러쌌대. 그리고 여기에 기입해 라는 명령을 받고 4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에 주소 및 개인 인적사항을 기입했대. 그러더니 온 김에 이것도 적으라면서 공술서? 비슷한 걸 내밀었고 내가 응? 뭐 이런 반응을 보이자 다른 경찰 한 명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쓰면 돼. 너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니 잠깐만요. 그건 아니죠. 라고 하고 얼른 펜을 내려놨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10년은 됐고요. 현재 28살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자 경찰관은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버티면 우리도 피곤하다고 라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한심하다는 표정을 다른 경찰관은 쓰라면 좀 쓰지 뭐가 이렇게 핑계가 많아? 라고 윽박을 지르는 상황. 나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근무 중인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대. 나 지금 파출소인데 나더러 고딩 어쩌고 하면서 뭘 쓰라는데 좀 와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아내가 빵 터지면서 헐?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한 10분쯤 있으니까 파출소로 들어왔대. 아내는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끼리도 친분이 있는 자기 상사까지 대동하고 와줬대. 아내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나와 같이 찍은 사진이며 동영상들을 경찰들에게 증거로 보여줬대. 솔직히 나는 아내와 달리 성격상 셀카 찍는 걸 안 좋아해서 내 핸드폰에는 아내와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었대. 아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들이대면 나는 매번 또 사진이야? 여자들은 왜 이렇게 셀카 찍는 걸 좋아하는 건데? 라면서 투덜투덜거렸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 아내의 셀카 취미가 어찌나 고맙던지. 아내의 상사도 옆에서 나에 대해 설명하면서 열심히 경찰을 설득해주신 덕분에 내가 성인이란 걸 겨우 인정받았대. 더 이상 나를 고딩으로 몰아갈 수 없게 된 경찰들은 귀찮은 표정으로 그럼 애초에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내가 열이 받아서 그건 아니죠. 우리 남편은 처음부터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체육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고등학생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짓는 게 경찰로서 자격이 있는 건가요? 이 2가지 신분증으로도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데 부족하다면 대체 뭘로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라고 큰 소리로 항의했대. 그러자 경찰관 한 명이 저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업무를 보지 말라는 얘기지 라며 자기 방어에 급급. 그럼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좀 더 윗선을 불러서 판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나는 신속하게 이 일에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은 다른 경찰관 한 명을 붙잡고 상사분을 모셔와달라고 부탁했대. 그러자 그때 마침 경찰서장이 우리 옆을 지나가려고 하는 걸 발견. 나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실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몰래 녹음을 했거든요. 녹음이란 말을 들은 4명의 경찰관들은 순간 표정이 경직됐다. 하지만 바로 눈앞에 경찰서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 핸드폰을 뺏을 수도 없고 하나같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서장에게 내가 내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찰에게 적발된 후 중간부터 녹음하기 시작한 경찰관들과의 대화 내용을 들려줬대. 그러자 경찰서장의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자네들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얼른 이분께 무릎 꿇고 사과 못해! 라고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고함을 치셨고 그 4명은 바로 무릎을 꿇었대. 어찌나 소리가 크던지 바깥에서도 다 들렸고 몇몇 경찰관이 기웃거릴 정도였대. 잠시 후 서장님이 직접 우리한테 다시 사죄를 하면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경찰관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해 당사자인 내 귀에 들려온 말은 그 4명의 경찰관은 매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며 울분이 쌓인 걸 그런 식으로 풀었고 나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괴롭혀온 전적이 밝혀졌다고 한다. 결국 이번 일을 계기로 일정의 직권남용이 발각되면서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사실상 해고된다고 들었대. 나는 증거로 녹음이 있었고 아내가 바로 달려와서 열심히 변호하고 힘이 되어줬지만 보통의 경우 경찰들이 둘러싸고 고압적으로 나오면 쉽게 저항할 수 없기 마련이고 억울하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대. 그런 의미에서 자격 없는 경찰들이 해고를 당한 건 사필 규정이랄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평소부터 아내는 동갑인데 자기보다 내가 더 어려 보인다며 자기 진짜 부럽다. 자긴 동안이라 좋겠지만 난 그 덕분에 졸지에 연상의 여인이 됐는데 이건 어쩔? 근데 내가 혹시 늙어 보여? 나 안 늙어 보이지? 네가 동안인데 내가 왜 손해보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라고 툭하면 불만이었는데 이번에는 웬일로 내가 제 나이로 보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너였으면 난 녹음할 생각 같은 건 못했을 거고 그랬으면 꼼짝없이 그 경찰들 장난질에 걸려들어서 당했을 거야 라면서 깔깔 웃었대. 솔직히 동안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득보는 기분이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장점이라고 여겼던 동안 탓에 경찰서에 연행되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담배 피우면서 핸드폰으로 게임한 게 다인데. 아무튼 그 덕분에 악질 경찰관들을 정리했으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난 취미로 어떤 것을 모으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남자다. 그 컬렉션은 고등학생에겐 부담되는 가격이었고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것이라 다 모으기까지 1년이나 걸렸다. 모으는 동안 솔직히 가족들의 반응이 좋지는 않았다. 여동생은 그런 걸 모으는 사람이 있다니 믿을 수 없다며 날 싸늘한 눈빛으로 보곤 했다. 제대로 관리하라며 엄마도 귀따갑게 잔소리를 했다. 물론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난 내 방 문단속을 철저하게 했다. 내 방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그 컬렉션을 아무도 모르게 훔쳐갔다. 그 일이 드러난 건 평일 낮. 난 학교에 있었다. 발견한 사람은 엄마였는데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 내 방 창문이 깨져 있었고 방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수업 중에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조퇴하고 집으로 갔더니 경찰들이 집 안팎을 조사하고 있었다. 내 방은 진짜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게임 소프트웨어와 텅 비어버린 저금통 그리고 잠긴 서랍장에 들어있던 컬렉션을 통째로 도둑 맞았다. 미쳐버릴 것 같았다. 학생인 내가 이걸 모은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그런데 그걸 홀라당 훔쳐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까지 엉망으로 만들다니. 솔직히 처음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런데 왜 그걸 들고 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게임에 관련된 건 중고샵에 팔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갔겠지만 왜 그걸 통째로 가져간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엉망이 된 내 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더니 경찰이 물어볼 게 있다길래 다른 방으로 갔다.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이 말하길 아무래도 도둑은 프로인 것 같다고 했다. 침입한 방법도 창문을 전부 깨뜨린 게 아니라 한쪽만 깨뜨려서 잠금을 풀었다고 한다.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았다. 방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창문은 깔끔하게 깨진 상태라 프로의 냄새가 났다. 더 화가 나는 건 지문이나 족적도 발견되지 않아서 범인을 찾는 건 어렵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고 하니 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하지만 도둑 맞은 물건이 있으니 당분간은 수사를 이어가야 하고 관계 부처에도 연락해서 경계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난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와 그 외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을 작성해서 제출했다. 경찰에서는 조사를 더 해야 하니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그날은 가족끼리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이웃들이 궁금해하며 엄마에게 연락을 너무 많이 해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는지 다음 날이 되자 중학교 때 친구한테까지 소식을 묻는 메일이 왔고 한동안 그런 연락에 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범인이 밝혀진 건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경찰로부터 지난번 도난 사건의 범인을 찾았으니 경찰서로 와달라는 연락이 왔다. 보호자인 아빠와 경찰서에 도착해서 회의실로 안내받아갔는데 그곳엔 경찰 몇 분과 머리 절반을 붕대로 감은 무시무시한 모습의 여성이 있었다. 머리를 붕대로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난 안 좋은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 무시무시한 여성은 내가 맞은편에 앉자 갑자기 나한테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다. 여성은 격분한 상태로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반은 못 알아들었지만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였다.
너희 집에 비싼 게 있다고 들어서 가지러 갔는데 이상한 가루밖에 없더라니까? 필요 없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폭발하더니 불이 나서 화상까지 입었어.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고 난 피해자야. 그러니까 네가 사과하고 보상금 내놔. 내 방에 프로급 솜씨로 침입해놓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에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대. 하지만 그 여성은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붕대 사이로 빠져나온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괴성을 질렀대. 매우 무서웠대. 그리고 난 안 좋은 예감이 적중했다는 걸 알았대. 실은 내가 1년 전부터 사모으고 있던 컬렉션은 알루미늄 분말이나 황산, 정린 등 가연성 고체, 제2류 위험물이었대. 이 물질들은 잘못 다루면 금방 발화한다. 난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통해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 무서우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양만 샀다. 그런데 다 모으고 나니 상당한 양이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화상을 입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양이었다. 아니 애초에 약병에 위험물이라고 라벨도 붙여놨는데 훔쳐간 건 그쪽이잖아. 열받은 난 그 자리에서 도둑에게 이빠른 소리를 해줬대. 그랬더니 당황해하는 도둑.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아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런 위험한 걸 왜 갖고 있는 거야 기분 나쁘게? 너 같은 놈이 방화도 저지르고 그러는 거야. 빨리 사과하고 돈 내놔. 너 때문에 여자 얼굴이 이게 무슨 꼴이야? 라고 욕을 해대며 소리를 지르고 나한테 달려들려고 해서 경찰이 그 사람을 말려야 했대. 솔직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피해 신고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게 전하고 우리는 그만 돌아가겠다고 했대. 경찰은 여성을 진정시킨 뒤 조사를 진행해서 이번 사건의 전말을 다 알아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들키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번 일도 그 연장선에서 저질렀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도 내 방에 침입한 방법 등을 보면 이건 절대 초범이 아니라고 봤던지 나중에 수사해보니 여자도 몇 건이나 드러났다고 한다. 그리고 도둑의 집을 조사해보니 여죄를 증명할 만한 물건도 잔뜩 나왔다고 한다.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사실 이 여성은 중학교 3학년인 여동생과 같은 학교의 친구의 엄마였다는 게 밝혀졌대. 다행히도 친구는 그때 집에 없어서 화재 피해는 없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손버릇이 나쁘기로 유명한 아이라고 한다. 동생도 몇 번인가 당한 적이 있다는데 정황상 그 아이가 훔친 게 확실한데도 훔치는 현장을 본 게 아니니 책임을 묻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반에서는 유명했다고 한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선 선생님도 추궁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고 까딱하면 오히려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어쩔 수 없었겠지. 내 생각엔 엄마가 그 모양이니 훔치는 기술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다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싶다. 도둑의 남편은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느라 사건 당시엔 집에 없었지만 아무래도 집이 반쯤 불에 타버렸으니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고 사건 얘기를 듣곤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한다. 난 만나지 않았지만 엄마 말로는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사죄했다고 한다. 그 도둑은 저지른 죄가 많아서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이 이번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게 되면서 딸도 엄마랑 비슷하게 남의 물건을 훔치고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서 딸을 전학시키기로 하고 그 도둑과는 이혼하기로 했다. 앞으로 본인이 지켜볼 수 있는 환경에서 엄격하게 감시하면서 살겠지. 이번 사건에서 위험물에 관해서는 난 철저하게 관리했었으니까 처벌은 받지 않았대. 하지만 소방서에서 나오신 분에게 살짝 주의는 받았대. 뭐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해도 집 절반이 타버릴 정도로 일이 크게 번진 것도 있고 다치기도 했으니까. 그만큼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 내가 모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놀랐던 일이었다. 그래도 나로 인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던 도둑 하나를 체포할 수 있었다는 건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상당한 자산가로 그 덕분에 난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거액의 저금이 있었다.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연 300만 원 정도 배당금이 나오는 내 명의로 된 주식도 있다. 결혼할 때 남편에게 배당금 얘기는 했지만 저금이나 재산에 관한 건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았고 평범한 회사원이 모았을 법한 금액으로 거짓말했다. 당시에 우리는 장거리 연애 중이었는데 남편이 바라던 대로 결혼과 동시에 퇴사하고
그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했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장거리 연애하다가 결혼한 거라서 처음엔 곁에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행복했다. 그런데 지역 이동이 잦은 회사에서 일하는 그에게 시집와서 1년이 지난 뒤 그가 갑자기 언제까지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냈다. 네가 하라 그래서 지금 전업주부 하는 거잖아. 라고 가볍게 반박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몸이 안 좋을 땐 집안일을 쉬엄쉬엄 하기도 하지만 티가 날 정도로 소홀히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서 남편에게 게으르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을 때 직장 동료들 보면 다들 아내도 일해서 생활비에 보태더라. 거기다 집안일도 육아도 똑 부러지게 한다는데 널 보면 그렇게 말하길래 날 보면 뭐? 라고 되물었더니 스스로 생각해봐 라고 답했다. 나도 일하라는 거야? 그런 거지. 알겠어. 그럼 일할게.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는 만족했다. 애초에 일하기 싫어서 퇴사한 것도 아니고 아이도 없고 자주 이사 다니는 탓에 새로운 곳에서 친구도 사귀기 힘들었는데 잘됐다 싶어서 바로 구직을 시작했다. 그런데 내가 착각한 게 있었다. 금방 취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0대 후반의 신혼, 이동이 잦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장벽이 높았다. 열심히 했지만 반년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았고 남편에게 아직도 취업 못했냐고 싫은 소리를 듣는 일도 잦아지다가 어느 순간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뇌리를 스쳤다. 그때부터 난 정직원을 고집하지 말고 일단 알바라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집 근처 마트에서 금방 알바를 구했다.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근처 마트에서 일 구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일하러 나갈 거야. 소식을 전하자 음식점이나 편의점, 마트에서 일하는 건 안 돼. 라고 했다. 이유는 자기 아내가 그런 곳에서 일하는 걸 지인이 보면 창피해서란다. 그래도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고 하기도 미안하고 집 근처 마트인데 민망하잖아. 그리고 그런 소리 하면 아무 데서도 안 써줘. 라고 말해도 그는 안 된다고만 했고 말씨름을 하다 보니 싸움으로 번졌다. 전에 일도 안 하고 게으르다고 했을 때 엄청 충격받았어. 근데 사실이잖아. 거주도 아니고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 정신머리가 신기해. 나한테 더 고마워야지. 그렇게 말했다. 제대로 뚜껑이 열린 난 그에게 그런 소리 할 거면 처음부터 전업주부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앞뒤가 안 맞잖아. 뭐? 내가 언제 평생 전업주부 하랬냐? 그 정도는 지나가는 똥개도 알겠다. 그 말을 듣고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난 그의 눈앞에서 종이 위에 일사불란하게 적어내려갔다. 사택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남편이 싫다고 해서 계약한 아파트 월세 100만 원. 난 샤워만 하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매일 밤 반신욕을 하느라 드는 가스비 20만 원. 알뜰폰이면 충분할 텐데 계약 갈아타기 귀찮다며 15만 원씩 내는 핸드폰 요금. 남편의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학자금 대출 상환 매달 50만 원. 영업하느라 자기 돈 써가며 술도 마시러 가야 되니까 필요하다며 가져간 용돈 50만 원. 대충 적은 거지만 여기까지 적고 그에게 보여줬대. 이거 다 더해볼래? 네 월급 실수령이 180만 원인데 어머 이상하지? 매일 먹는 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 매일 만들어주는 도시락은 한밤중에 나가서 주워오는 줄 알았고 욕조 물은 온천이라도 터져서 받아놓는 줄 알았어? 술집 가면 가게가 공짜로 술 주고 밥 주고 지가 산 것처럼 타고 다니는 내 차 유지비랑 기름값 네가 내고 있는 거 같니? 더하기는 할 수 있지? 그러자 그는 화는 나지만 내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 듯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난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나 내 보험료랑 핸드폰 요금은 내가 내고 있어. 그리고 생활비 부족한 것도 내가 보태고 있고 애초에 내가 전업주부 하기엔 어려운 수입이니까 언젠간 다시 일할 생각이었는데 네가 어렸을 때 혼자 집 지키느라 외로웠다느니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 되는 게 남자의 자존심이라느니 떠들어대니까 신혼 때만 참자고 생각하고 내 돈으로 충당했었거든? 그런데 설마 이런 헛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이젠 알려줄게. 내 계좌엔 총 2억 원. 내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총 7천만 원. 거짓 소리 들을 입장은 아니거든? 2억? 그래, 네 월급이 쥐꼬리만 해도 결혼했으니까 부족한 건 내 돈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런 마음은 이제 손톱만큼도 없어. 너도 머리가 있으면 알 텐데 용돈 50만 원에 학자금 상환 50만 원만 해도 100만 원이거든? 나머지 80만 원으로 어떻게 먹고 살았다고 생각한 거야?
말해두겠는데 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거든요? 거짓 취급은 집안일도 안 하는 네가 당하는 게 맞지. 그러자 남편은 미안. 그렇게 모은 돈이 많을 줄은 몰랐어. 그래도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거잖아. 이제 일하라는 소리 같은 건 안 할게. 그 정도 수입이면 충분하기도 하고 우리 생활도 이제 훨씬 편해질 테니까. 뭐?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연히 이혼이지. 어?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이자 남편은 아연실색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난 짐을 쌌다. 그는 그런 날 말리며 어디 가려는 거냐고 물었지만 날 거짓 취급하는 남편은 필요도 없고 이번 일은 시부모님께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하니 그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것만은 그냥 내가 착각했던 것뿐이야 라고 했지만 성격에 문제 있는 남편이라니 억만금을 줘도 싫다. 마지막으로 네가 한 말 그대로 다시 돌려줄게. 거지도 아니고 아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 정신머리가 신기해. 나한테 고마워했어야지 라고 말해주고 집을 나왔다. 그리고 아버님께 이혼하게 된 것과 남편이 나에게 했던 말 그리고 경제 상황을 얘기하자 잔뜩 화가 난 아버님은 남편을 찾아가서 눈물 쏙 빠지게 혼내줬다고 한다. 당해도 싸지. 장거리 연애를 했던 탓에 남편의 본성을 몰랐던 건 정말 안타까웠다. 월급 실수령액 180만 원이라서 싫다는 게 아니다. 남편이 그런 소리를 안 했다면 난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림을 꾸려나갔을 거다. 왜냐하면 그게 부부니까. 본인 월급이랑 생활 패턴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멍청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남편은 이혼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나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나랑 이혼하면 본인 손에 거액이 들어오는 줄 알고 돈을 펑펑 써댄 모양이다. 하지만 그 돈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모은 자산이니까 넌 구경도 못 해볼 돈이라고 팩트로 반박했더니 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 날 무능한 사람 취급했지만 진짜 무능한 게 누구냐는 거지. 그 후 난 시부모님 도움을 받아 쓰레기 같은 남편과 재빨리 이혼해버렸다. 참고로 남편은 멍청하게 명품을 사거나 고급 클럽에서 외상으로 술도 마시느라 빚을 잔뜩 졌다고 한다. 시부모님도 그에게 학을 떼고 본가엔 발도 못 들이게 했다고 하셨다. 덕분에 남편은 180만 원밖에 안 되는 월급에 몇천만 원의 빚을 지고 갚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한다. 그런데 정직원이니까 부업도 못하고 빚 갚겠다고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점점 빚만 늘고 있다고 한다. 쌤통이다. 내 이름은 마상철. 아내인 장미인과 둘이 살고 있는 29살 회사원이다. 결혼 3년 차로 아이는 없다. 난 옛날부터 아이를 좋아해서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했는데 아내는 아직 낳기 싫다고 고집해서 결국 아이 없이 산 지 3년이 흘렀다.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헬스장에 가거나 뭔가를 배우러 다니기도 하면서 알차게 살고 있었다. 결혼할 때 아내가 전업주부를 하고 싶어 했고 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웬만하면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솔직히 요즘 아내가 너무 제멋대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불만이다. 아내는 친구가 많아서 술 마시러 간다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다. 평소에 집안일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아왔던 터라 될 수 있으면 쿨하게 보내주곤 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이나 술을 마시러 가니 지출도 커지고 해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걱정돼서 집 밖도 둘러보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아내는 그날 귀가하지 않았다. 잠도 못 자고 거실에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얼른 현관으로 달려갔더니 한껏 차려입은 아내가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뭐라다 이제 집에 오는 거야? 라고 화내자 아내는 친구네 집에서 술 마시다 잠이 들어서 그렇게 말하며 웃으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 아무리 그래도 아침에 들어오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더니 맨날 집안일 하느라 힘든데 가끔 노는 게 어때서? 라고 적반하장. 그리고 반성하기는커녕 그날부터 가끔 외박을 하기 시작했다. 다음 달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반년이나 전에 리조트 호텔을 예약해 놓았는데 우리 관계는 점점 나빠지기만 했다. 며칠 후 아내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던 날 더욱 실망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 명세서가 눈에 띄었다. 난 현금을 주로 사용해서 카드는 만일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거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청구된 것이다. 놀라서 자세히 확인해보니 음식점이나 호텔비가 대부분이었다. 바로 아내에게 따지려다가 이렇게 자주 호텔에서 잔다는 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마음은 먹었지만 혼자선 뭔가 불안해서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동료는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화를 내며 불륜 조사를 도와준다고 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아내가 오늘 술자리에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연락했길래 바로 아내를 미행하기로 했다. 동료와 함께 집 앞에 숨어 기다리다가 몰래 아내를 뒤따라갔더니 아내는 평범한 술집으로 들어갔다. 들키지 않게 우리도 조심히 들어가서 아내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얼마 후 아내의 테이블에 근육질의 젊은 남자가 등장했다. 내가 가까이 가면 들킬 테니까 동료에게 그들의 대화를 가까이에서 녹음해달라고 부탁했다. 동료가 아내가 앉아있는 자리 근처의 카운터석으로 이동해서 핸드폰으로 대화를 제대로 녹음할 수 있었다. 내가 있는 자리로 돌아온 동료가 준 것 제대로 잡았어. 빨리 가자. 라고 장담했다. 자리를 옮겨서 바로 음성 파일을 들어봤는데 아내와 불륜남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화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 그때 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가 불륜남과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날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리조트 호텔을 예약한 것도 있고 불륜 여행을 계획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동료와 술을 진탕 마시고 집으로 가니 아내도 집에 막 돌아온 상황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내는 왔어? 라고 하더니 주말에 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했다. 이번 주말은 결혼기념일이잖아. 리조트 호텔 예약한 거 잊었어? 라고 물어보자 아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적어도 불륜 여행을 취소하고 결혼기념일을 우선시한다면 이혼은 하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벌써 친구랑 약속해버렸으니까 리조트 호텔은 그냥 취소해 라며 망설이지도 않고 불륜남을 선택했다. 그 순간 난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할 거라면 아내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 나는 불륜 여행 당일에 아내에게 복수를 하기로 다짐했다. 아내와 불륜남의 대화를 통해 여행지까지 KTX를 타고 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나는 여행 당일에 역에 숨어서 기다리기로 했다. 사전에 양가 부모님께 연락해서 아내가 출발하는 시간에 맞춰 역으로 오시라고 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숨어서 아내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부모님들께는 미리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말은 했지만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역에 아내가 나타난 순간 부모님들은 내 말이 사실이란 걸 깨달으신 것 같다. 아내는 우리 앞에서 당당하게 불륜남과 손을 잡고 등장했다. 두 사람은 들뜬 모습으로 셀카도 찍고 신나게 떠들어댔다. 보다 못한 장인 장모님은 아내에게 달려갔고 장모님이 아내의 뺨을 힘껏 후려쳤다. 장모님이 유부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니? 엄마가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라고 나무라자 아내는 놀란 얼굴로 엄마? 아빠까지? 어떻게 된 거야? 소리 질렀다. 내가 부른 거야 하고 나서자 아내는 여보? 어머님, 아버님까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경악했다. 내가 남편이란 걸 알게 된 불륜남이 도망치려고 하길래 증거는 이미 다 확보했으니까 도망쳐도 소용없다고 했더니 그는 포기했다는 듯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다. 장인 장모님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아내를 설득하자 아내는 마지못해 불륜을 인정했다. 불륜 상대는 헬스장에서 만났고 그는 트레이너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반년 전부터 불륜 관계가 시작됐고 불륜남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 아내는 내가 번 돈으로 불륜남과 데이트를 이어갔고 여행까지 즐기려고 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 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지금까지 아내가 멋대로 써제낀 돈을 전부 갚으라고 하셨고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제야 사죄했다. 하지만 난 이미 이혼을 결심했으니 사과는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업주부로 살았고
결혼하기 전에 모아놨던 돈도 없었던 아내는 이렇게 바로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 대화로 해결하자고 나왔다. 날 배신한 아내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장인 장모님이 연신 머리를 숙이시며 우리가 책임지고 데리고 가겠네 라고 하셨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집을 나갈 수 없다고 고집부렸지만 완고한 태도로 열쇠 두고 나가라는 말만 반복했더니 이윽고 포기하고 본가로 들어갔다. 본가로 돌아간 뒤 장인 장모님께 한바탕 설교를 들었는지 사과를 담은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2번 다시 바람도 안 피우고 불륜남과도 헤어질 테니까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쓰여 있었지만 난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내는 본가로 돌아간 뒤 바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잘 안 풀렸고 위자료와 멋대로 써댄 돈을 나에게 갚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일하러 간다고 했다. 매달 많은 돈을 갚아야 하니 번 돈을 자유롭게 쓰지도 못했고 전업주부였을 때와는 180도 다르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다고 한다. 난 이혼한 뒤 불륜남의 직장인 헬스장으로 연락해서 그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그러자 헬스장 사장이 바로 집까지 사과하러 왔고 불륜남을 해고했다고 전해줬다. 불륜남은 일자리를 잃고 위자료까지 물어내느라 혼이 났을 테니 이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다. 아내와 이혼한 지 4년이 지났다. 난 친구 소개로 만난 여성과 재혼했다. 이듬해엔 아기가 태어났고 지금은 셋이 함께 활기 넘치게 살고 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난 전보다 경계심은 좀 더 강해졌지만 재혼 상대와는 신뢰를 잘 쌓을 수 있었다. 전부인과의 일은 있고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대학교 1학년 때 나는 한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게 됐다. 체인 음식점이었지만 규모도 작았고 소수 인원이 돌아가면서 근무, 운영되는 분위기였다. 나를 채용했던 점장님은 나이가 50살 정도였고 능력은 있지만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이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그분은 다른 체인점으로 가게 됐고 새로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분이 점장으로 오게 됐다. 그때부터 가게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새 점장은 운동선수 같은 풍채를 하고 있었고 운동부처럼 상하관계에 있어서 철저한 면모를 보였다. 누구라도 자기 말에 반론을 하려고 하면 그 말이 맞건 틀리건 상관없이 뜨거운 기름을 쏟아부은 것처럼 화를 뿜어내는 꼰대 그 자체였다. 알바생이 접시 한 장이라도 깨면 바로 달려와서 다친 데는 없는지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다 들리게 화를 냈다. 하지만 예쁘게 생긴 여자애한테는 식기를 깨건 지각을 하건 절대 화내는 법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가게 분위기는 거의 최악으로 변했다. 자연스럽게 일을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점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게 돼버렸다. 그러다 어느 날 사소한 일이 큰일로 번지고 말았다.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자전거 바퀴에 펑크가 났고 타고 갈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장한테 자전거를 하루만 여기에 두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럼 네 자전거 때문에 다른 손님이 자전거를 세울 수 없게 되잖아.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여기가 자선단체인 줄 알아? 라고 화를 냈다. 죄송합니다. 제일 구석에 둘게요. 이 시간에 자전거를 끌고 가면 혹시라도 훔친 걸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요. 라고 사정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던 용건은 점장이 욕을 퍼부으면서 나도 반론을 시작했고 그러자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다 못해 우리 둘을 말리려고 끼어들 정도로 일이 커졌다. 이게 건방지게 그렇게 불만이면 그만두고 나가면 되잖아. 너 같은 거 정도는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 라고 사태가 비화됐다. 혼자서 점점 열이 받아서 막말을 내뱉기 시작한 점장은 결국 자기가 한 발언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는데 이 자식만 문제가 아니야. 방금 말리겠다고 오지랖 부리고 끼어들었던 것들도 다 같이 그만둬. 그 말을 듣고 난 후 나뿐만 아니라 알바생 전원의 뚜껑이 열렸다. 네, 그만둘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요. 저 같은 애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찾아보면 이 정도 알바짜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알바를 그만두는 사람이 속출했다.
별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신세 많이 졌고요. 다시는 우연이라도 부딪히고 싶지 않네요. 인생 수업 한 번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게에서 나왔다. 그날 알바를 그만둔 사람 중에는 10년이나 일해온 베테랑 알바생도 점장이 예뻐하던 여자애도 포함됐다. 가게 밖으로 나온 후 점장이 예뻐하던 애한테 왜 너까지 그만두냐고 묻자 알고 보니 점장은 그 여자애한테 성추행 비슷하게 데이트를 하자고 치근덕거리고 있었고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징그러워서 더는 못 참겠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그 점장은 모두가 싫어하는 존재였다는 걸 알게 됐다. 다음날 시간이 남아서 가게 앞을 지나갔는데 연중 무효인 가게가 휴무 중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었고 나는 이미 그만둔 몸 관심을 가져서 무엇하리 하고 돌아서는데 어제 나랑 같이 그만둔 다른 알바생을 만났대. 진짜 다 그만둔 모양이라고 우리 둘이서 너무 골 때린다고 큰 웃음 한번 웃은 뒤 바로 헤어졌대.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 갑자기 점장의 상사인 에리어 총괄 과장이란 사람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곧장 가게로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대. 솔직히 이미 가게를 그만둔 마당에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건지 쏙 내키진 않았지만 할 얘기란 게 뭔지 호기심이 발동해서 일주일 만에 가게로 갔대. 오래간만에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그동안 전혀 영업을 안 했었는지 상온 보관 식재료는 전부 처분된 상태였고 가게 안이 텅 빈 느낌마저 들었대. 나뿐만 아니라 그날 같이 그만둔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대. 과장이란 사람은 나를 필두로 알바생들이 식재료를 몰래 먹다가 적발됐고 근무 시간에 농땡이를 부려서 주의를 줬더니 전원 결탁해서 그만두고 나가버렸다는 걸로 보고를 들었는데 맞냐고 물었대. 다시 말해 우리가 보이콧을 했다는 거였대. 그건 억지라고 전면 부정한 후 전후 사정을 모두 다시 설명했대. 최대한 감정은 빼고 객관적인 팩트만 전달했는데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대. 덧붙여서 점장이 콕 찍어서 잘해주면서 점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일에 대해 얘기할 게 있으니까 남으라고 한다거나 쉬는 날에 전화를 걸어서 데이트를 하자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얘기까지 모두 오픈했대. 내가 얘기하는 동안 점장은 억지로 참고 듣는 모습이었고 표정은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지만 나는 더 이상 여기 알바도 아니고 눈치 볼 일도 없다는 생각에 얘기를 이어갔대. 그러자 본사 과장이 점장한테 얘기가 전혀 다르지 않냐고 따졌고 점장이 폭발해서 다시 나한테 막말 세례를 퍼붓기 시작. 당연히 옆에는 과장이 지켜보고 있었대. 이게 어디서 아무 말 대잔치야. 죽고 싶어? 누구 때문에 지금 영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인 걸 말로 해야 알아? 응?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앞뒤 분별이 안 되는 건지 잘하면 나를 한 대 칠 분위기로 분노가 폭발한 점장.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과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대. 갑자기 점장이 목덜미를 낚아채더니 안쪽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대. 솔직히 진짜 무서워 보이는 사람은 과장이었대. 다시 홀로 나왔을 때는 점장도 기가 죽어 있었대. 라기보다는 눈물이 글썽한 점장과 아까보다 더 냉정하고 침착해 보이는 과장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오늘부로 점장은 해고입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다시 돌아와 줬으면 합니다. 본사 입장에선 이런 점장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과장이 말했다. 또박또박 말하는 과장과 달리 무슨 말을 들었는지 완전히 기가 죽은 점장은 더 이상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장이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하자 눈물을 글썽이면서 모두에게 사과했다. 과장은 점장한테 성추행을 당했던 알바생한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제야 안심이 됐는지 당사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솔직히 다시 와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망설여진 게 사실이다. 최악의 점장이 사라진다고 해도 안 좋은 기억이 많아진 곳으로 굳이 다시 와서 일을 해야 하나 싶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말하려고 하는 찰나 이어진 과장의 발언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런 일을 돈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처음 계약했던 시급보다 2,000원 더 올릴 생각입니다. 물론 전원 다요. 2,000원이나요? 진짜요? 네. 과장 말로는 여러 체인점 중에서도 여기가 고객당 지출액도 많고 수익도 월등하게 높은 편으로 매달 상위 성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일도 많고 바쁘지만 바쁜 매장을 전원 초보자로 고용할 수는 없다는 게
승급의 이유라고 했대. 이 제안에는 솔직히 귀가 솔깃해졌대. 시급 2,000원 업은 시급 10,000원, 8시간 일하면 8만 원.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다른 알바생들과 눈빛 교환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과장이 나서서 이 매장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다각도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라고 입을 떼더니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고객 의견 카드를 보여줬대. 그 카드에는 별의별 얘기가 다 쓰여 있었대. 매장은 작지만 포근한 분위기여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점원이 모두 친절해서 꼭 다시 오고 싶다. 아이들이 조금 수선스럽게 해도 늘 친절하게 서비스해주기 때문에 최애 식당이 됐다. 등등. 우리가 그동안 일하면서 서비스했던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천천히 읽어봤다. 과장은 이렇게 훌륭한 스태프들을 두고 이대로 영업을 접는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해봅시다. 라면서 우리한테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네, 좋습니다. 다시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다른 알바생들도 차례차례 다시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과장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카드에는 점장에 대한 클레임이 적혀 있었다. 점장이라는데 친절 1도 없고 볼 때마다 열심히 일하는 스태프들한테 소리만 지르고 진짜 꽝이다. 이 점장 잘났으면 좋겠다. 옛날 점장이 훨씬 좋았다. 기타 등등. 그걸 본 점장의 표정이 파랗게 질려갔다. 그 후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았다. 이번 일을 처리하면서 과장도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다시 예전 점장님이 컴백하셨다. 그리고 우리 가게 분위기도 예전 분위기로 완벽하게 돌아갔다. 문제의 점장은 그날로 바로 해고 가게를 떠났지만 그 알바생이 성추행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불하게 됐다. 또 이번 일이 신문에 나면서 점장은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불한 후 신상이 털리면서 살던 곳에서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꼴 좋게 됐다 참. 나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고 아직 아이는 없다. 남편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지만 신우이가 내 속을 썩였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신우이는 내 옷, 액세서리, 책 등을 마음대로 빌려갔다. 그것도 내가 없을 때만 골라서 그러는데 열쇠를 잠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택에서 자영업을 하다 보니 출입을 통제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명목은 빌리다이지만 실제는 가져가다가 맞았고 돌려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내 책임도 조금 있다. 처음에는 버릴 생각이었던 잡지나 헌옷이 대부분이라 말도 없이 가져가지만 말고 가져가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고 가져가세요 라고 가볍게 말을 해뒀는데 신우이는 틈만 나면 눈독을 들였고 뻔질나게 내 물건을 탐냈다. 심지어 거실에 그냥 내팽개쳐져 있길래 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옷장에 잘 걸어둔 옷가지를 꺼내서 마음대로 들고 가버렸다. 더욱 얄미운 건 고급품은 아니지만 유행하는 부츠나 한정 판매 가방 같은 정확히 설명하긴 좀 어렵지만 같은 또래 여자들끼리만 아는 그런 가치가 있는 물건들만 용케 찾아내서 들고 가버려서 더 속이 상했다. 그래서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내 심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옷은 빌려줘도 되지 않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이 입으면 좋지 뭘 그러니? 라고 가볍게 넘겨서 도저히 말이 안 통했다. 얼마 전에는 나도 아직 한 번도 안 입어본 원피스를 신우이가 들고 나와서 오빠 이거 새언니가 아직 한 번도 안 입은 것 같긴 한데 오늘 내 패션 콘셉트에 딱 맞거든? 오늘 나 입어도 돼? 라고 뜬금없이 남편한테 허락을 구했고 남편은 또 그럼 그렇게 하던가. 입지도 않고 계속 걸어만 두는 것보다야 옷도 세상에 나와서 돌아다녀야 더 좋지 않겠어? 그렇게 해. 가져가. 라고 두 남매가 남의 옷을 두고 주거니 받거니 만담을 하는 걸 보고 있자니 마침내 신우이한테 폭발했다. 딱 제자리에 돌려놔? 왜 하지 말라는데 계속 또 계속 줄기차게 함부로 손을 대는 건데? 지금까지 조용조용한 모습만 보아온 신우이는 제법 놀란 것 같았다. 하지만 미안해요. 근데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리는 건데? 오빠. 죽어도 포기 안 함. 남편도 덩달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빌려주면서 사이좋게, 응? 끝내 신우이 편을 듦. 1도 도움이 안 되는 남편에 대해 반포기 상태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결심한 나는 서로 빌려주면서 사이좋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가씨 옷 중에 내가 입을 수 있는 게 있긴 하고 아가씨는 자기 입을 옷도 없어서 내 옷을 탐내는 거라고. 아니에요? 어머,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일단 잡아떼긴 했지만 신우이는 푹 빠져있는 인디밴드가 있었는데 월급 받아서 대부분 거기에 갖다 바쳤대. 그러다 보니 입고 다니는 옷이래야 10년 전에 산 유니클로 같은 것들하고 라이브 갈 때 챙겨 입는 코스프레 드레스밖에 없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대. 하지만 남편은 당신답지 않게 웬 흥분이야. 그깟 옷 한 벌 빌려주는 것 같고 그렇게 열낼 일이 뭐가 있어? 라며 내가 찐으로 화가 난 모습을 보고 당황한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놈의 사이좋게 어쩌고 정신을 고수했다. 그 순간 나와 남편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생겼고 신우이는 자기만 안 다치고 빠져나갈 계산이었는지 실실 웃으면서 내가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고작 옷 한 벌 갖고 언니 너무 오버한다. 이게 그럴 일이에요? 은근히 언니 속이 좁은 것 같아. 오빠가 처음 언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헐 설마 했었는데 역시 실패한 결혼이라는 합리적인 의심? 안 그래 오빠? 라면서 자기가 한 짓은 어쩌고 나를 자격미달로 몰고 갔대. 나도 더 이상은 안 참기로 결정. 겨우 옷 한 벌? 그래서 돈도 아니고 겨우 옷 한 벌을 왜 훔치는 건데? 겨우 옷 한 벌도 살 주제가 못 되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놓고 뭐 속이 좁아? 결혼을 실패해? 합리적인 의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아가씨가 들고 있는 그 원피스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남겨준 돈으로 산 거야. 내가 어른이 되면 예쁜 옷도 사고 멋도 내라면서 조금씩 모아주신 돈으로 누구한테는 그저 천조각으로 만든 거겠지만 나한테는 그 이상이라고. 이런 생각을 이해할 수도 할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빌려줄 옷 따윈 없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줘. 라고 한바탕 해댔대. 내가 진짜 화가 난 걸 알게 된 남편은 비상사태라고 생각했는지 그동안 내 생각이 짧았어.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라며 무릎 꿇고 정식으로 사과했고 잘난 척하다 욕만 더 먹고 쫄아있는 신우이를 강제로 집으로 돌려보냈대. 하지만 그 정도로 내 화는 풀리지 않았다. 처음에 버릇을 잘못 들인 내 탓도 있지만 선을 넘었다 싶었을 때부터 남편한테 몇 번이나 불쾌하다고 말을 해왔다. 하지만 남편은 철저히 신우이 편이었다. 신우이는 남편 백을 믿고 마음 놓고 드나들면서 자기 물건처럼 가져갔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남편이 출장을 가고 며칠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남동생을 집으로 불렀대. 그리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꼴 좋게 내 옷은 다 어디 갔어? 시계도 없네? 라며 급 당황. 그거 내 동생한테 빌려줬어. 뭐야? 빌려줘? 그 정도는 서로 빌려주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 당신도 그동안 당신 동생한테 가져가라고 그랬잖아. 근데 내 동생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지만 잔뜩 화가 난 그 표정만은 숨길 수 없었대. 왜냐하면 남편으로 말하자면 옷에 대해서 결벽증까지는 아니지만 절대 남한테 빌려줄 사람이 아니었대. 빈티지 옷도 절대 안 사는 타입. 반면 나는 빈티지나 헌옷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그래서 빌려줘도 된다고 멋대로 판단했던 모양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란 사실. 그래도 옷을 남한테. 그래? 처남이 당신한테 남이면 아가씨도 나한테 완전 남이야. 아니 시계는 고급품인데. 내 옷이며 가방은 지금은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것들도 있어.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바른 소리로 되받아쳐 주자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어깨가 축 처졌대. 자기 거에 손대는 건 이렇게 싫어하면서 어떻게 아가씨한테는 그렇게 매번 인심이 좋았을까? 내 거라서 그랬나?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아가씨가 내 거 빌려가고 안 돌려준 횟수만큼 당신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라고 하자 금방 죽을 것 같은 얼굴을 냈대. 그러더니 남편은 시댁으로 곧장 달려가서 신우이를 우리 집엔 다시 못 오게 아예 출입금지를 시켜버렸대. 신우이가 내 물건을 꿀꺽하면 자동으로 자기 물건도 다시는 못 돌려받게 될 테니까. 또 남편이 시댁에 가서 그 얘기를 하자 시아버지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화가 난 시아버지는 신우이를 말리지 않았던 시어머니까지 싸잡아서 엄청나게 주의를 주셨다고 한다.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인디밴드 라이브니 덕질까지 금지당하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됐고 신우이는 지금 멘붕 상태라고. 또 성실히 직장 생활에 전념하고
자기 월급으로 옷을 살 때까지는 단색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고 다니라고 복장까지 규제를 받았다고 한다. 시아버지 덕분에 그동안 꿀꺽했던 내 옷이며 물건들은 전부 반납받았고 그동안 피해를 준 만큼 매달 월급에서 나한테 위자료를 보내주기로 시아버지께 약속했다고 한다. 역시 겪어봐야 안다고. 남편 물건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극적인 해결은 없었을 거고 결과적으로 내 선택은 옳았다고 본다. 한편 내 동생은 득템했다면서 신이 나 있었다. 남편은 패션에 관심이 많고 센스는 있어도 좋은 것만 갖고 있는 편이다. 나이차가 많이 나지 않아서 동생 입장에서는 완전 꿀 득템인 셈이었다. 처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빌려가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되냐고 주저하는 눈치였지만 이 일의 배경이 된 사건과 이건 복수행위에 해당한다고 거듭 설명하면서 사양하지 말고 다 빌려가도 된다고 하자 신이 나서 들고 갔다. 물론 내 동생은 신우이처럼 꿀꺽할 애가 아니란 걸 알고 빌려준 거였다. 말 안 해도 조심해서 입고 깨끗하게 빨아서 돌려줄 거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빌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 신이 나 있다. 그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고 매우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셨다. 시아버지한테 단단히 주의를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미안하다고 하셨다. 이 일로 인해 신우이는 라이브에 못 가게 됐을 뿐 아니라 라이브용 코스프레 의상도 전부 버리라고 호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신우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멘붕이 오고 한동안 눈동자에 초점도 없이 지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건 자업자득일 뿐 그동안 내 옷을 자기 옷처럼 취급했으면서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되려 내 험담과 인격 모독 발언까지. 나랑 결혼한 게 실패라니 어이가 없어서 참. 그런 말까지 들은 마당에 적당히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좋아하는 라이브에 못 가게 됐지만 당분간 나한테 위자료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도 여유는 없을 테고 더구나 시아버지가 복장까지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 옷차림으로 외출하기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늘 자기 편이었던 남편을 떠올렸을 테고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남편도 태도가 싹 달라져서 신우이를 완전 손절했다고 한다. 너도 한번 당해볼지어다. 내 이름은 남이라 영업일을 하는 27살. 남편 왕고집과는 대학교 때부터 사귀던 사이로 2년 전에 결혼해서 맞벌이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시댁은 평생 농사만 지으면서 사신 분들인데 우리가 농사를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으셨다.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대학까지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업했으니 도시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난 그렇게 마음 넓은 시부모님께 감사할 뿐이었다. 남편은 농사인 전혀 흥미가 없었고 시댁에 방문하더라도 농사일은 전혀 거들지 않았다. 난 열심히 일하시는 시부모님을 앉아서 보기만 할 수가 없어서 시댁에 갈 때마다 일손을 거들었다. 시부모님과 가까워진 난 추석이나 설날이 아니어도 농사철이 되면 일부러 나서서 도와드리러 가곤 했다.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일부러 와줘서 너무 고맙구나. 무리하지 말고 하고 신경 써주셨다. 지난번에 일 도와드리러 왔을 때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젊었을 적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늘 구박만 당했었다고 한다. 농사일 안 물려받을 거면 이혼하고 썩 꺼져!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단다. 그러다 보니 나에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당신 아들에겐 농사일을 물려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거라고 하셨다. 아버님도 그 의견을 존중하시는 것 같았고 농사일은 당신들 세대에서 끝날 거라고 결정하셨다고 들었다. 그런 시부모님께 감사하며 난 내일에도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노력한 덕분인지 어느 날 상사가 날 부르더니 내가 승진하게 됐다고 했다. 내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집에 가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남편은 좋겠네 하고 뭔가 영혼 없는 반응을 보였다. 그 태도가 어딘지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일이 바빠지면서 시댁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다가 어느새 추석이 되었다. 오랜만에 시댁에 가니 무슨 영문인지 시부모님은 나에게 농사일을 가르쳐 주시겠다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 원래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머님이 이날은
가르칠 게 많으니까 오늘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셨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시키시는 대로 다 했는데 해가 다 지도록 그 힘든 일을 쉴 틈 없이 가르치셨다. 평소엔 절대 나서지 않던 남편도 무슨 조화인지 이날은 같이 일을 도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던 난 저녁 식사 때 큰맘 먹고 물어보기로 했다.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에게 오늘은 일을 다 도와주고 별일이네? 라고 말하자 남편은 농부 아들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아버님이 네가 농사일에 관심을 두는 날이 올 줄은 몰랐지 뭐냐? 하시며 기쁘다는 듯 웃으셨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묻자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농사 물려받기로 했으니까 너도 일 그만둬 라고 했다. 그 말에 놀란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나 일 그만둘 생각 없어 라고 하자 아버님은 너 아내 허락도 없이 네 멋대로 농사 물려받겠다고 한 거냐? 하시며 당황하시는 듯 했다. 어머님은 난 당연히 며느라기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 줄 알고 그래서 무리하게 해가 다 지도록 일손을 돕게 했다며 연신 미안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와 시부모님의 분노는 남편을 향했다. 왜 네 멋대로 한 거냐고 따지자 남편은 당연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 거지. 말은 그렇게 안 하셔도 속으로는 우리가 이어받길 원하실 거야 라고 했다. 게다가 남편이 이미 일까지 관뒀다는 걸 알게 됐다. 아무런 대화도 없이 멋대로 결정하다니 무슨 생각이었냐고 다그쳤다. 아무래도 사실을 털어놓을 생각은 없어 보였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날은 나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밤이 되어서야 남편은 시부모님께 잔뜩 잔소리를 듣고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남편은 농사를 이어받을 생각 없으면 이혼할 거니까 지금 당장 나가! 라고 고함을 지르며 작성이 끝난 이혼 서류를 건넸다. 진심으로 이혼하겠다는 거야? 라고 묻자 당연하지. 시집 왔으면 당연히 내 말에 따라야지. 아니면 이혼이야! 라며 의자를 힘껏 걷어찼다. 심하게 화내며 난동을 피우는 남편을 보며 난 완전히 질려버렸다.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이제 막 승진까지 해서 연봉도 올랐는데 퇴사라니 언감생심이다. 그럴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나에게도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는 데다 자초지종도 모르는 채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난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알겠어 라고만 했다. 그걸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본가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넌 퇴사하고 오든가 해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하룻밤 동안 생각해봤지만 역시 이를 관둔다는 선택지는 나에게 없었고 다음날 이혼 서류를 마저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혼 절차가 끝나고 바로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직장 근처로 이사한 나는 심기일전에서 전보다 더 열심히 일에 집중했다. 그리고 2달 후 연봉이 크게 올랐다. 혼자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남편은 몹시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으로 야, 너 지금 어디야? 집에 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라고 묻길래 회사 근처로 이사 갔다고 말해줬다. 그러자 남편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사하는 법이 어딨어? 라며 화를 내길래 뭐? 이제 부부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자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부부잖아. 라고 하길래 이혼 서류는 이미 냈다고 말해줬다. 그랬더니 남편은 더 큰 패닉에 빠졌다. 왜 멋대로 행동하냐고 뭐라고 하길래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농사일을 이어받겠다고 정하고 본인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한 건 당신 아니냐고 말했더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남편이 그제야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한 날 남편은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서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풀이 팍 죽어 있었는데 내가 기뻐하면서 승진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존심이 상해서 나만 승승장구하는 꼴을 보느니 일을 그만두게 하고 농사일을 물려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나? 그런 이기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하려 했다니 어이가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남편은 내가 잘못했고 이제 그만두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우리 부모님이 슬퍼하실 거야.
라고 했지만 이미 이혼 절차는 끝난 뒤였고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늦었다. 난 돌아오는 휴일에 시댁으로 가서 남편이 했던 얘기를 포함해서 자초지종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어머님은 나에게 연신 사과하시며 이혼했다는 사실에 슬퍼하셨다. 하지만 결국엔 잘못한 건 우리 아들이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렴. 걔가 너한테 지 할머니랑 똑같은 소리를 할 줄은 몰랐는데 하시며 실망하는 기색이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 엄마 아빠도 같이 미라 설득 좀 해줘. 반쯤 울먹이며 그렇게 말했지만 아버님이 자업자득이다. 며느라기한테 사과부터 해야지. 일침을 놓았다. 남편은 나에게 몇 번이나 사과했지만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은 본가에서 농사일을 배워야 했지만 너무나도 고된 일이라는 걸 깨닫고 중도 포기했다고. 나와 이혼한 일로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지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다고 한다. 샐러리맨으로 돌아가고 싶어진 남편은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잘 풀리지 않았고 지금은 취업 준비를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며 지낸다고 한다. 난 어떻게 지내냐고? 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남편을 쫓아냈다는 얘기를 듣고 정기적으로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있다. 특히 어머님과 사이가 좋아서 직장생활 고충도 곧잘 들어주시곤 한다. 앞으로 남편하고는 상관없이 어머님과 친구 같은 관계로 잘 지내고 싶다.